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평생 신세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최고령으로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남겼던 말이죠. 자, 이 선생님의 빈소에는 애도를 표하기 위한 많은 선후배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50년을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가끔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모델로 형이 95살까지 하면은 나도 95살까지 연기할 거다고. 약속 못 지키고 가시잖아요. 하고는 한 10여 년 가까이 거의 연극으로 만났는데 한 1년 가까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 데 가셔서 연극 많이 하시고 저도 꼭 갈 테니까 그냥 거기서 봬요. 여기서 너무 열심히 소진한 만큼 소진하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속 못 지키고 가셨다, 이 배우 백일섭 선생님의 말씀이 좀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워낙 오랜 시간 또 연기, 예능을 함께 해오셨던 사이인 만큼 이순재 선생님과의 추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추억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배우 백일섭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 함께 여행을 하는 프로가 참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렇죠. 여행을 함께 하면서 아름답게 이 노년의 이 친구들의 우정도 그렇고 멋진 풍광 속에서 또 부지런한 이순재 선생님의 모습이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었는데요. 이 여행 프로그램을 백일섭 선생님도 추억을 하셨습니다. 또 특히 회식 자리가 있으면 네. 이순재 선생님은 술도 드시지 못하는데 2차마다 꼭 또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술도 못 드시는데 또 따라오시냐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으면 예. 그냥 같이 가 하면서 늘 후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고요. 박근영 선생님도 이 배우 이순재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배면서 만인의 선생님이었고 오래 알고 지낸 형님이자 여행 메이트다. 오래 함께한 시간만큼 수식어도 참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 함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움직이시고 지도 보면서 다른 후배들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 평생을 정말 한결같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후배들이 이렇게 내 마음의 대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장이셨는데, 그런데 이남일 기자, 그 무명 재연 배우 할 거 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그 후배 배우들한테 버팀목 그 자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 이순재 선생님을 추억하는 후배들 얘기가 많았습니다. 먼저 배우 유연석 씨 지금은 너무 유명하지만 예. 과거에는 한 10년 가까이 이제 올드보이 출연하고 2003년에 그다음에 2014년에 그 응답하라 1994 출연하기 전까지 힘든 시간 많았는데 자,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10년을 묵묵히 해내야 한다. 이런 이순재 선생님의 격려를 듣고 무명 시절을 버텼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순재 선생님과는 사제지간이에요. 세종대에서 이제 교수셨고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제지간의 그런 기억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연 배우 김하영 씨라고 계신데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프라이즈 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네. 자, 사람들이 당신을 재연 배우라고 부르지만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추억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순재 선생님이 후배 배우들한테 아주 엄격하게 강조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지각하지 마라.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라. 잘못된 발음 안 된다.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엄격한 원칙을 내세우기도 하셨고요. 아까 재연 배우를 굉장히 격려해 주셨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쪽대본도 문제다. 정말 사전 제작 환경 도입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후배들의 여러 가지 추억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렇게 후배 연기자들에게 버팀목이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이순재 선생님의 이런 위로가 선생님의 개인사와도 맞닿아 있다고 하네요, 이종호 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서 아주 풍족하게 배우 생활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네. 물론 서울대 철학과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집에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하고 부인이 지금 그 음식점 같은 조그마한
한 가게를 차려서 생계를 책임졌을 시기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후배 배우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동생은 사실은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좀 번듯했는데 네. 집안에 그러니까 내가 연기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 올라와서 이거 꼭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나는 평생 이거 해야 됩니다. 끝을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아버님이 믿고 그냥 내려갔다라고 그러셨군요. 합니다. 자, 이렇게 오로지 연기에 대한 일념 하나로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관객과의 약속이었기에 모친상 또 부친상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던 건데요. 고인은 또 생전에 본인이 아플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목욕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랬더니 머리만 살아있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채 한 달 되기 전에 이 개소리는 드라마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나 때문에 1년 반 전에 준비했던 드라마거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찍는데 눈이 안 나.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3개월 공백이 생기면 그 70몇 스텝이 몰려다니고 찍는데 그래서 롤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2월 초는 딱 돼가지고 내 표정은 보이지? 표정은 왜 이러니까 얘 보입니다. 찍어라. 자, 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가 구순을 앞두고 있으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대본조차 읽기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저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은 후배 배우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3가지였다고 합니다. 예의를 지킬 것, 그다음에 동료에 대해 예의, 그다음에 시간을 엄수하고 역할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3가지를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의 무대에 올랐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는 몸살 알아서 누워있더라도 어디선가 레디 고 하고 외치면 벌떡 일어나서 연기를 해야 된다. 네. 이 태도가 사실은 끝까지 어떠한 무대에도 마다하지 않고 또 모친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당장 무대에 오르는 그런 그 성실한 태도를 또 간직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그 왜 꽃보다 할배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리얼 예능을 보면 정말로 작가 한 사람 그다음에 PD 한 사람까지 전부 밥 먹었느냐 챙기는 그야말로 유진선 선생님의 그런 공동 작업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 신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순재 선생님은 90을 넘어서까지 또 몸소 이렇게 실천하는 자세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고요. 또 우리 사회에도 큰 어른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연기자들이 특히 이제 잘 나가는 연기자들, 돈도 많이 벌고 멋있게 잘생긴 배우들, 서로 옆길 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공인은 아니야. 그러나 그쵸? 좋은 공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명심하란 말이야. 맞습니다. 왜? 나를 보고 있는 팬들 가운데 나를 따라야.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준공인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인 만큼 더더욱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신 건데 근데 고인이 이런 생각을 생전에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사례가 있다고요. 40여 년 전에 담배를 딱 끊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워낙 스케줄도 많고 이제 발성이 중요하니까 네. 목 관리를 위해서도 담배를 끊으신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분이 고 이순재 배우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담배를 멋있게 TV에서 피우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걸 보고 담배 피는 게 멋있어 보인다. 따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다음부터 담배를 딱 이제 TV에서도 그런 피는 모습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이런 배우들의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해지면 절제력을 잃고 나쁜 길로 일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만큼 본인에게 더 엄격해야 된다.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셨고요. 왜 연예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가 와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사진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있기에 너가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늘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이순재 선생님의 이런 70년 연기 인생을 기려서 금관 문화훈장이라는 걸 추서했어요. 자, 금관 문화훈장은요. 예. 문화훈장 중에서 지금 빈소에 바로 금관 문화훈장 놓여 있는데
문화훈장 가운데서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발전 또 국민문화 향유의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데 최영 문체부 장관이 직접 와서 이 훈장을 전달을 했고요. 최 장관도 이렇게 조문을 하면서 선생님 우리 국민 모두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추모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관 문화 훈장을 예. 받은 사람들은요. 보면은 배우 중에서는 2021년에 배우 윤여정 씨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정재 씨 그리고 3년 만에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 이 문화 훈장을 다시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천생 배우로 한국 대중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최고령 배우셨던 이순재 선생님. 자,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특별히 애틋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이가 좀 살다 보니까 역시 만화를 뺏겼구나 하는 생각이 늘 난다고. 그게 젊었을 때 그냥 넘어갔던 상황들이 지금 오니까 역시 내 옆에는 마누라밖에 없구나. 날 지켜줄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구나. 어느 생각이고 내가 지켜줄 사람은 또 집사람밖에 없구나. 이걸 새삼 느낀다고. 자, 아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남편 이순재 선생님을 위해서 남기신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해요. 1년 전부터 손수 준비를 해오셨다고 예. 하는데 한복명인 박술려 원장님이 고 이순재 선생님의 수의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자리에서 수의 준비를 부탁을 하셨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하고 싶다는 뜻까지 전하셨다고 해요. 네. 참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은 연결식이 진행되죠. 내일 새벽 5시 반에 연결식이 진행이 됩니다. 당초에는 연극인 협회장이나 국민배우장 등 여러 장례 절차 얘기가 나왔는데 예. 부인의 뜻을 기려서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내일 연결식 같은 경우는 그 하이킥 시리즈에서 사위로 나왔던 배우 정보석 씨가 사회를 맡고요. 또 그 추도사는 배우 김영철 씨 그리고 하지원 씨가 맡게 됩니다. 하지원 씨가요. 사실은 배우 이순재 선생님 팬클럽의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은 또 드라마 더킹2 하체 함께 출연했는데 그때 정말 몸살이지 않는 연기에 이순재 씨가 하지원 씨 많이 격려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또 하지원 씨가 그 이순재 씨 연극하는데 찾아가서 선생님 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순재 씨가 연기 지금 나도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답해줬다라는 일화도 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내일 연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중일 갈등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는 이 시점에 의미심장한 영상이 중국에서 하나 공개됐습니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 하던데 임지혜 변호사, 대체 어디서 만든 무슨 영상이에요? 중국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 링콩탱싱이 올린 소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요,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홍보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빠르다, 파괴력이 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한 영상인 것 같은데 문제는요, 홍보 영상에 찍혀 있는 이 표적 때문입니다. 관역이 어디로 찍혀 있느냐? 바로 일본 본토를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예. 보입니다. 이 극초음파 미사일이 8발이 편대를 이루면서 일본을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된 건데 일본 본토를 가상 표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영상을 왜 공개했는가?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상 시뮬레이션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민영 기업이 옆 나라를 저렇게 지금 표적처럼 삼는 것 같은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극도의 상황까지 계속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민관 할 것 없이 한 팀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베이스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라고 지금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게 오사카 총영사의 그런 극단적인 발언 역시 사실
사실 평시에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주제국의 이 수반을 목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한다거나 또는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또 중국의 영화계도 지금 반일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극장에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고양시키면서 어쨌든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보겠다. 우리는 출구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상징으로서 민영 기업이 이런 이미지를 공개하게끔 사실은 한 거죠. 자, 중국의 이런 도발에 일본은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일 갈등 국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처럼 일본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의 통화를 마친 다카이치의 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읽힙니다. 日米間の緊密な連携を確認できたと。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私とは極めて、親しい友人であり、いつでも、電話をしてきてほしいと。外交上のやり取りでございますので、詳細については差し控えさせてください。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라 또 이게 외교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힘을 실어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일본 편을 들어줬다면 일본이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매체들도 일본의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트럼프가 중국이 잘못했네 일본 편을 확 들어줬더라면은 분명히 통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주요 매체들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미우리도 그렇고요. 트럼프가 일본보다 중국 편 든다는 생각이 확산될 위기에 있다. 트럼프에게 우리가 우선순위 밀린 거 아니냐. 정말 트럼프 입장이 선명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면서 관련해서 바로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우려의 보도가 일본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이 다카이치를 필두로 한 중일 갈등이 일본 내에서 본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니 이걸 쉽게 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다카이치의 차를 예의주시한다면서요. 일본 총리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논란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 숫자가 화제인 건데요. 네. 그 숫자가 37-77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중국 커뮤니티, 이제 중국 네티즌들은요. 이 해당 번호판이 1937년 7월 7일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 1937년 7월 7일에 이 노구교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구교 사건은 베이징 외곽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양군이 교전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중일 전쟁 반발의 계기가 된 역사적인 충돌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굳이 이 번호판이 1937년 7월 7일을 떠올리게 하는가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번호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뭐 공교로운 우연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종구 평론가. 벌써 일본에서는 여행 업계 등 경제 피해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벌써. 네네, 그렇죠. 그럼 일본이 출구 전략을 짤까요? 출구 전략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참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참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물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공공에 처했으나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은 72% 정도나 됩니다. 그러자 이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철회하거나 부정한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돼버려요. 국내에서 가뜩이나 당내 입지가 튼튼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국내에 공격을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정권에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입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철회는 하지 않지만 세 번의 어떤 그런 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내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2010년도에 히토류 사건,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히토류 철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부딪힘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갈 경우 일본에서도 내부에서 이 철회는 아니더라도 외교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런 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 번호가 37-33이 아니라 37-77이었다는 점 저희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자, 이런 상황이면은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를 타고요. 오히려 지금 대만에서는 우리는 주권국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이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우리는 주권국이다 하면서 예? 국방비를 늘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무기도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미국의 지지를 우리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이 기고문을 통해서 그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길 갔던 대목은요. 한 대만의 전직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다카이치 총리가 확실하게 우리 대만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일본 여행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럼 대만 사람들이 바로 일본 여행을 가자. 대만 사람들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 돈도 지원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격화되고 있는 또 중일 갈등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절차가 곧 마무리됩니다. 결심 공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까지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구형. 이 구형량이 미칠 파장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 전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1심 선고 가장 빨리 나올 듯한데 입장 있으십니까?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이게 이번에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특검팀의 첫 구형이라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자,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징역 15년. 이 구형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형이 구형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위증,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서 상향선이 열려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도 5년 이상의 징역, 상향이 역시 열려 있죠. 이 각각이 문제되고 있는 혐의 자체가 워낙 높은 형량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죄목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 정도, 그러니까 징역 15년의 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구형입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내란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전 총리도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것인가,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선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김용현 그도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두 사람에게도 이번에 좀 비슷한 수준의 구형량이 나올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계 관계자들 물어보니까,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또 가담한 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서 첫 구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어질 같은 혐의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향후에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서 특검팀도 오늘 구형을 관련해서 많은 협의와 또 그 토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의 변론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 전 총리 앞선 재판에서는 이렇게 말했었죠.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이렇게 윤석열한테 제보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저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좀 열심히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자, 잠시 뒤면 나오겠지만 이제 한 전 총리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입장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종료되면 한 5분가량 한덕수 총리가 최종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일단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죄,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었다. 최선을 다해 말리려 했지만 그렇게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하다라는 입장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나왔고 어쨌든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았다는 게 한 전 총리의 입장인 거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은 뭘 보고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방조하고 가담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예. 이 국무회의를 이제 주도적으로 열려고 했던 사람도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당시에 갖고 있지 못했는데 그 절차적으로 분명히 법에 위배된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 그러니까 적어도 절차적인 부분은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을 특검 측은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 내지는 말리지 않은 부분이 의무 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고는 이제 오늘은 일단 구형량이 나오고 선고는 1월 말쯤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자, 내란에서 중요 임무를 담당했냐 이 여부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1월 말쯤에 판단을 하고 선고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이었는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판단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이제 방조했는가, 주요 임무를 종사했는가 그 다음 단계 판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단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다르게 어떤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이 역시도 가담했다고 볼 것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 구형에 또 관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구형량이 지기현 재판장의 심리 중에 윤 전 대통령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형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지위는 높았지만 가담의 정도가 낮았다고 평가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도 15년이었습니다. 그럼 본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아갔던 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훨씬 높은 구형량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건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관련 속보는 또 들어오는 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재력가를 노려서 수개월 동안 아주 집요하게 계획된 범행이 하나 있습니다. 3개월간 미행을 해오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을 공격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 바로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조용한 주차장인데 지금 누군가가 저렇게 달려가죠. 지금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자, 임지혜 변호사,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난 8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도망치는 남성은요, 60대 중소기업 대표, 그리고 그 뒤를 흉기를 들고 무섭게 쫓아가는 건 중국에서 귀화한 30대 남성입니다. 그래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요. 네. 금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서 금품을 뺏기 위한 살해까지도 계획했던 그런 사건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없네. 그런데 금품을 노리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만큼 접근도 굉장히 계획적이었다고 해요. 이 영상 몇 초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자, 이 장면입니다. 두 남성이 대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한 남성이 얼굴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뭐냐면요, 접착제를 바른 상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눈에 갖다 대면서 눈을 가격하면서 먼저 시야를 가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흉기로 어떤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던 건데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피해자가 이렇게 대치하다가 가까스레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치기는 했습니다. 천만다행한 일이죠. 그 상황 속에서는요. 이것도 이렇게 그 시야를 가리려고 했다는 것도 이번에 잡힌 사람의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 어떤 그 공범과의 통화 내역에서 추가로 밝혀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접착제 바른 상자를 준비한 것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임지 변호사, 원래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사건이 경찰이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검찰의 보완 수사로 공범의 계획 범죄 이런 정황들이 더 드러난 거라면서요. 그렇죠. 당초에는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이 흉기를 가지고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특수 상해로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보니까 네. 금품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무려 이 피해자의 동선을 3개월간 미행을 하면서 예. 정확하게 이 피해자의 위치 같은 부분을 확인을 해왔고요. 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 CCTV도 막아놓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도망칠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흉기 같은 부분도 사전에 구입을 했고 해외 도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덧붙여서 네. 이제 그럼 강도상해였는가 봤더니 사실상 살해 목적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그래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 이 적용 혐의 역시도 살인 미수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할 때는 2인 1조의 존재를 몰랐다가 이게 나중에 검찰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왜 몰랐던 거예요? 경찰은 지금 이 용의자들이 너무나 치밀했기 때문에 뭐 변장을 한다거나 또는 CCTV를 가린다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건 범행 목적이었어요. 예. 지금 특수상해죄는 폭력이라는 어떤 초점을 맞췄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자 뭐가 드러났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갑작스럽게 가상화폐, 거액의 가상화폐를 매매하려는 그런 문의를 한 거예요. 그걸 캐치한 순간 이게 어떤 목적이 지금 금전을 갈취하려고 했구나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보완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신 은닉 장소를 임차하는 것까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 미수라는 거 초점을 맞추고 공범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동 수사에서 경찰이 놓친 것들을 네. 검찰이 보완 수사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캐치해낸 거죠. 네. 국내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이제 딱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요. 칼바람에 일부 지역에서는 수은주가 영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창 비가 쏟아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피해가 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가 쭉 이어지는 우기입니다. 지금 한창 비가 퍼부을 때인데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집채만한 토사가 밀려오고 있고요. 산이 흘러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영상에서 고스란히 들리고 있는데요. 예. 미처 몸을 피할 수도 가눌 수도 없는 긴박한 순간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급류와 함께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일주일씩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 집안도 상당히 약해졌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가 구조대를 보내서 특정 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한 4명 정도 사망을 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어떤 몬순의 피해이기는 하나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강우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기반이 점점 더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또 구조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도네시아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인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정용진 회장이요.
땡땡을 통해서 요즘 인맥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정용진 회장뿐만이 아니라 요즘 기업 회장들에게는 인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맥 경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 회장은 뭘 통해서 인맥을 관리할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이른바 부호들이요. 잇따라서 우리나라를 연이어서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두들 기억하시죠? 아직까지도 그 깐부 회동 그때 화제가 됐던 젠슨왕에 이어서 자, 어제 인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의 회장과 아들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온 사람. 안바니, 무케시 안바니라고 하시는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의 이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요. 아시아 최대 부호.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상 네. 이분이요 이번에 장남 아카시 안바니 의장이랑 이제 방한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뭘 했냐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14시간 동안 삼성 풀코스 투어를 했습니다. 풀코스? 네, 완전 풀코스죠. 예. 14시간 동안 딱 붙어서 이제 삼성의 공장 그리고 또 이노베이션 뮤지엄, 기흥 화성에 있는 반도체 캠퍼스 이렇게 샅샅이 전부 다 보고 네. 심지어 같이 또 이렇게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오전 8시에 오셔서 오후 10시에 가셨다고 하니까 14시간 동안 그래요? 예, 모든 걸 다 보고 가신 모양입니다. 14시간 동안 삼성을 투어했군요. 자, 그러면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삼성 수뇌부 그리고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서 특급 수행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도 진출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이분이요 이제 57년 당시 영국령이던 예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 가문으로 보자면요 서인도 구자라트 출신 상인 집안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섬유 공장을 운영했던 자수성가형 재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삼성하고 좀 닮았습니다. 삼성도 제일모직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스탠퍼드대 MBA대 재학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야 들어와라라고 해서 81년도에 부친 호출받고 인도로 돌아가서 가족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 기업을 성장시킨 게요. 90년에 정유 사업을 진두 지휘하면서 석유화학, 정유 사업을 그룹의 성장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2000년 들어서는요. 이제는 통신이다. 네. 그래서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통신 사업자들 다 죽이고 본인이 인도 최대 통신사가 됐고요. 네. 지금 리테일, 미디어 계열사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어서요. 유통, 콘텐츠 지형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면요. 인도 최대의 수출 기업이고요. 민간 납세자 중 최대입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과 고용 수출, 설비 투자가에 인도에 미친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최대 부자입니다. 순자산이 한 170조. 170조? 네, 170조 정도 되고요. 그래요? 인도 경제제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인도 경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국가 전략 산업의 키맨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의 키맨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불릴 정도로 뭐 알파의 오메가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박중훈 대표님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면은 이번 이 안바니의 방안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계속 노리고 있는 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 장비 시장이에요. 현재 전 세계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한 31%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에릭슨하고 노키아 계열인 그 나머지 에릭슨하고 노키아 쪽이 한 15% 10%. 예. 그리고 중국의 GT가 11%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10%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 시절에 저 아까 말씀하신 지오라는 통신사에 네. 4세대 4G LTE 당시의 통신 장비를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2012년도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곳이 바로 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G를 202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네. 그때는 턴키 방식을 못 가져왔어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에 같이 계약을 했는데 재밌게도 인도는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시장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한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바로 6G 통신 사업을 삼성전자와 등기 방식으로 계약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계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하면 네. 과거의 통신 장비는 하드웨어만 까는 정도의 통신 장비였는데 현재의 통신 장비는 AI의 소프트웨어까지 턴키 방식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따내면 삼성전자가 향후 먹거리로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통신 장비 시장을 소위 말하는 인도와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못하느냐의 중요한 교두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방안에서 풀코스로 이렇게 접대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신 거 들으니까 뭐 교두보다 미래 먹거리다 어마어마한 삼성전자의 이제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이렇게 굵직한 사업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두 가문이 좀 오랜 인연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인연은 다름 아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이 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생전에 이 평창에서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평창이 공개되는 날 막 눈물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우연하게도 그 안바니 회장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니타 안바니 여사가 IOC 위원이 돼요. 근데 그 위원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안바니 부부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이제 그 회장님 만나셨겠죠. 이건희 회장님 만나셨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연이 이어지고요. 비공식적으로 교류를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맺어진 선대의 인연이 이재용 회장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무케시 안바니가 세 자녀가 있는데요. 네. 세 자녀 결혼식 때마다 이재용 회장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결혼식 전출한 사람은 아마 이재용 회장이 유일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 장면이 뭐냐면 그 18년 12월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부회장이던 시절에 네. 인도 라자스탄주 공항 입궁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제 회장의 딸 이샤의 결혼식 하객으로 초청받아서 이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바니 회장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던 게 화제가 됐던 게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장남 아카시 안바니 결혼식 때였는데 이때 저 사진입니다. 아, 이거요? 예. 네, 인도식 터번을 두르고 있는 사진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인가요? 예, 이때입니다. 이때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막내 아들은 아니고 거기 네. 이제 같이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 기념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보면 세 번 다 전출한 사람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 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자면요. 사실 이게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네. 신사업 분야 대형 사업계를 선점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하는 건 물론이고요. 신사업 분야 기회 선점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릴라이언스 그룹이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계획에 삼성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서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AI, 반도체 칩까지 해서 일종의 패키지로 다 인도와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안바니 방안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안바니를 중심으로 이재용 회장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굉장히 또 넓고 깊은 인맥 경영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으세요,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안바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인맥이라는 게요. 사실은 제가 그냥 안다고 해서 인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맥이라는 거는 내가 원할 때 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진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진짜 인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황금 인맥 표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얼굴이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네, 세계 유명한 사람들 얼굴 그냥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요. 잘 모르는 약간 좀 애매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올라 칼레니우스라고 써 있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은 이 비이사, 럭셔리 차죠. 럭셔리 차 비이사의 CEO 되시는. 네, 그래가지고 유럽 최고급 자동차 회사와
이 CEO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고 또 에르겐이라고 왼쪽 보시면은 찰리 에르겐 써 있거든요. 이분은 미국 위성 통신 업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젠슨 황. 일론 머스크, 여기 있네요. 레이진 잘 안 보여서 레이진이라고 있는데 저분이 샤오미 초대 회장님. 이거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인맥을 이제 쌓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회장이 뭔가 친분으로만 단순히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따기도 하고 또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일화로 알려지고 있는 게 애플 CEO, 그러니까 팀 쿡과의 어떤 일화가 있나 보죠? 예, 사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애플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때 아까 2011년 11월에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그에 앞서 2011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요. 애플이 전 세계 14개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건희 회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서울 사초 사옥에 출근하고 있는데 취재진들이 막 다가가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런 말 했거든요. 못이 튀어나오니 때리려는 원리다 라면서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잡스가 사망했을 때 아들 이재용 회장은 그 추도식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친분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2014년에 이게 어떤 컨퍼런스가 한번 열렸어요. 미국 아이오다 주에서 거기서 팀 쿡과 이제 이재용 회장이 서로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동 이후에 재미있게도 아마 그 회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삼성과 애플은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어오던 어떤 그런 관계,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적인 문제도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인맥이 또 막혀있던 문제도 또 풀었다라는 일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북한산 등반으로 계약을 따낸 적이 있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사실 가장 공들인 사업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도의 지오사도 다 통신 장비를 팔았었고 미국의 통신 장비를 뚫기 위해서 미국의 제4이동 통신사 DC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여기 CEO가 찰리 에르겐입니다. 이분이 2021년 9월에 방한을 했었는데 이분이 재밌게도 등산광입니다. 그냥 보통 광이 아니고 킬리만자로, 에베레스트 뭐 이 정도 고봉을 등복한 정말 전문 사령인 수준의 등산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분이 방한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직접 호텔에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가서 나하고 북한산 등산을 하자라고 해서 북한산에 다 빼고 단둘이서 5시간 정도 등반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개인적 친분을 쌓은 다음에 실제로 이 DC 네트워크사에 한 1조 원 정도의 통신 장비 계약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에릭슨과 노키아 다음으로 삼성전자 통신 장비가 들어간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뭐 킬리만자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산이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의 어떻게 이런 인맥이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 회장이 갖고 있는 뭐 특별한 매력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이용주 평론가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제가 봤을 때 인싸입니다. 인싸요? 인싸. 굉장히 이 사람들 간의 친화력을 이제 구심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300만 이상 나온 영상인데 뭔데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게요. 이 파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했던 파티 중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제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웃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나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즉석 만남을 또 만남까지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아싸는 저런 데서 웃을 수가 없어요. 잘 웃으시잖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저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자, 그리고 또 리액션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거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조회수 한 300만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는 밈 이런 것도 많이 생성이 됐었잖아요. 이 제품. 그렇죠. 저분이 사실은 공개 석상에 나올 때마다 뭐 밈이나 짤 같은 게 계속 생성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좀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이게 2023년에 부산 시장에 간 거예요. 뭐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근데 저렇게 쉿하는 포즈를 시민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게 이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동생 몰래 신라 호텔 계산 안 하고 튀기. 그래서 네티즌들이요. 이재용 회장 빨리 유튜브 채널 열어라. 그래가지고 저런 콘텐츠를 빨리 지금 보여달라. SNS는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밈들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생성되었던 이 짤들을 보면은 막 뿌띠 제용, 하이 제용, 쿠앙 제용, 막 쉿 제용.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좀 재밌는 뭐 이게 표정이나 이런 행동 같은 게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벌 만수르. 만수르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이제 왕족이시죠. 근데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인사를 청하고요. 이게 굉장히 인싸력이죠. 먼저 인사를 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모르면. 그렇죠. 근데 일단 인사를 청하고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뭐라도 한마디 더 해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좋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 얘기를 했다면 다른 회장 얘기를 안 하면 또 서운해하시죠, 당연히. 또 다른 회장님들도 인맥 경영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짚어보도록. 만만치 않은 분이 그러니까요. 한번 짚어보죠. 자,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글로벌 파워 인맥왕으로 불리는 신세계 그룹의 또 정용진 회장이에요. 인맥이 너무 넓어서 이번에는 한 3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죠. 정용진 회장의 인맥은 사교 클럽은 이건 어떤 인맥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 4월에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오마드 말릭이 만든 워싱턴 사교 클럽 이규제큐티브 브랜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선 유일하게 개장식을 열었는데요. 아시아인 중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클럽이 뭐냐? 이 사교 클럽인데 사교 클럽이라고 하면 각자 이제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데 이게 다 소위 말하는 이제 급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클럽 가입비만 50만 달러가 넘습니다.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이 넘죠. 그리고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영진의 추천이나 친분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이제 여기 들어간 건데요. 이게 2010년에 한 언론사 행사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종교 관심사 이제 신념이 비슷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만남을 이어오면서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인으로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국내에 있는 인사들 가운데 트럼프 정부에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공화당 기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트럼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갖지 못한 인맥을 한 기업의 총수가 갖고 나가서 우리 정부도 못한 얘기를 이 정용진 회장이 대신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담았던 그런 정도의 인싸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글로벌 마당발 정용진 회장의 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뭐가 뜰까요? 스타들과의 인연이라는데 이쯤에서 퀴즈 정답을 한번 풀어봐야 된다고 하네요. 퀴즈 띄워주시죠. 자, 정용진 회장은 땡땡을 통해서 인맥 관리를 한다. 땡땡. 뭘까요? 정답이 뭐죠? 고랑평론가? 요리입니다. 요리요? 네.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이 자타가 공인하는 약간 요리 애호가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청담동 쪽에 쿠킹 스튜디오도 있다라고 해요. 본인의? 네, 그 스튜디오 이름이 용진이었습니다. 네. 용 플러스 지니어스. 그 요리의 조예가 깊고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되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불러서 스튜디오 불러가지고 직접 뭐 김치도 담가주고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유명인들과 이제 친분을 쌓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봤던 유명인들이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가수 이승기, 노홍철, 박지성, 정태영 부회장, 홍정욱 전 의원, 박종훈 투수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이 박종훈 선수가 이게 어쨌든 간에 이분이 SSG 랜더스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단주일 거 아니에요, 정영준 회장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탕수육을 해줬거든요, 정영준 회장이. 네. 근데 그 탕수육 요리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31년 동안 먹은 탕수육은 다 가짜였어. 그래요. 네. 라는 반응을 내기도 했고요. 그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정 회장 음식을 먹고 나서 예. 혀가 놀이동산 다녀온 날이다.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가기 전에 하나 짚어볼 게 예. 라면을 출시했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분이 요리를 즐기시는데요. 또 요리를 즐기시는 또 이 재벌계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네. 이분이신데 이분도 요리를 즐겨요. 그래서 둘이 콜라보 요리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라면을 이제 두 분이서 뭐 개발하듯이 약간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맛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된장 라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된장 라면을 실제로 이마트에서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된장 라면 이름이 정든 된장 라면. 정든 된장. 네, 두 분 다 정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고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네요. 이 점도 저희 짚어드리고. 그런데 세 번째 또 인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또 있다고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면은 경제계 인맥이 뜨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영상과 관련이 있나요? 네, 뭐 재계 인맥을 굉장히 이제 경제 예. 분야에서는 많이 지금 포옹하는 장면 보이시죠? 제 이 회장이랑 네네네 같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태현 현대카드 부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여러 재계 인맥들과 굉장히 친분감, 두터운 인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경쟁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낌 없는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혜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이분들은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처럼 되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이런 친분이 어떻게 또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를 보면 최근에 좀 나타난 건데요. 올해 초에 정 회장이 이혜진 네이버 GIO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났는데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강희석 이마트 대표와 함께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쿠팡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쿠팡이라는 적이 있는 거고 이마트 입장에서도 쿠팡 때문에 지금 온라인 매출이 안 나온 상황이라서 이날 이제 대화를 나눴고 이걸 바탕으로 사실상의 동맹을 맺게 됐고요.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마트와 네이버가 함께 전국의 유명 식당 상품을 브랜드화한 인생 맛집 첫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 쭉 해주신 걸 들어보면 이제 기업인들의 인맥 경영이랄까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인 행보가 많았죠. 예. SNS 활동이라든지 야구단 인수라든지 뭐 예능 출연이라든지 이런 폭넓은 이제 인맥이 사실은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면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팬덤 경영과 완판 행진 같은 게 있을 수 네.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 쇄신도 있었죠. 석다큼 SSG 그 야구단 인수해서 브랜드 이미지 쇄신도 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힘도 강해졌죠. 반면에 이제 약간 과도한 또 이 노출이 부정적 효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밀공 논란이라든지 본업을 좀 소홀한다는 비판도 있어서 최근에 MZ 세대들과의 소통은 아주 중요하지만 기업 이미지 자체에 대한 좀 고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인맥 경영에 나선 또 다른 총수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회장 사례인데 일단 최태원 회장은 AI 네트워크의 황금 라인. 이건 누구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샘 알트만입니다. 샘 알트만. 이분 AI CEO인데요. 예. 사실 이분이 챗GPT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 그에 앞서서는 소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샘 알트만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술 스타트업 관련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가까워졌고요. 샘 알트만이 한국 방문할 때마다 경영진과 비공개 미팅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차세대 AI 연산 구조,
그리고 모델 학습용 메모리 수요 전망, HBM 등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보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를 누르고 네. 반도체 지금 거의 매출 기준으로 1등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HBM 때문입니다. 근데 그 HBM이 왜 삼성전자는 안 했냐? 삼성전자는 HBM이 가망이 없다라고 보고 별로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SK는 전사적으로 매달려가지고 HBM에 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런 투자 결정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보자면 이런 샘 알트만과의 교류 덕분에 이런 기술 트렌드를 읽었던 최태원 회장의 인맥 경영이 힘을 발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의선 회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까 그래픽을 보면은 오른쪽에 트럼프와의 독대라는 단어가 뜨네요.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게 많았잖아요. 이럴 때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210억 불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되었고 사실은 일종의 돌파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31조 원 정도의 투자가 향후 관세 협상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도 했었고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전에 IRA법으로 약간 손해봤던 부분도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던 계기가 됐던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업 회장들, 요즘 기업 회장들의 인맥 네트워크를 한번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선대 경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요, 사실 대표적인 인맥이라고 하면 이제 이건희 회장을 들 수 있는데 이분은 승지원으로 상징되는 비공개 밀실형 네트워크였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지만 공개하지 않았어요. 비공개로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서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드러냅니다. 오히려 드러내서 누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누구와 친하다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드러내야 맞아요. 되는군요. 앞으로 회사의 방향과 우리 회사의 주요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이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아예 드러내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른바 이제 그때는 밀실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깐부 네트워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지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런 재계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재계의 인맥 경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요즘은 재계 오너들의 그 움직임이 대체 불가능한 해결사 역할을 사실 많이 하죠. 사실은 유사문화권, 가족 경영에서의 파괴력은 인도라든지 중동, 유럽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월급쟁이 사장보다는 오너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위기 돌파 능력도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고 특히 요즘은 감성 경영과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런 게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의 부재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너 리스크가 빨리 작동할 수 있죠. 최근에 보면 우리 백종원 같은 경우는 그분 한 분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최근의 내용은 굉장히 스피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점에 있어서 오너들의 이런 활동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재계의 인맥 경영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